요즘에 거래량 감소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거래량 감소가 심각해진 이유는 매수자들이 집을 사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즘에 은근슬쩍 사람들에게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어떤 식으로? 매수자들이 안 사는 것도 있지만 매도자들이 안 팔아서 그렇다. 이 말이 언제부터 나왔느냐? 거의 최근에 한 7월쯤부터 매물이 슬금슬금 감소하기 시작했죠. 핵심은 6.21 부동산 대책하고 종부세 완화 논의, 요 두 가지인데, 지금 매도인들이 안 팔고 있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는지 요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거래량이 급감이에요. 6월까지만 해도 6월 거래량 급감. 매수세 위축이 심각하기 때문에. 거래가 뚝 떨어진 이유는요, 금리 인상 때문에 매수세가 없는 거죠. 매수 심리가 위축됐다. 집값 고점 인식 상황에서 금리 인상까지. 그런데요, 7월 되니까, 이것도 한 7월 중순까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막 이런 이야기들 가끔 나오죠. 5월에도 매수 매도 힘겨루기다. 7월 말에는요, 매수인도 그렇지만 매도인도 심드렁하다. 광복절에는요, 집주인들도 안 팔겠대요. 아예 이제 매수인 얘기보다 매도인들이 안 파는 것을 직접적으로 기사 제목으로 쓰고 있죠. 그만큼 매수인들이 안 사서 망한다. 이거 여태까지 지들이 계속 떠들어오던 수요 공급의 논리 이야기에 밀리니까 지들이 수요 공급 논리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안 사요. 수요가 없어요. 그럼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 하면 안 되니까 매도도 안 한다. 수요도 없고 공급도 없다. 근데 신규 공급도 없는데 매도인들도 안 판다. 그러니까 수요가 없는 것만 가지고 집값 떨어진다고 하지 말아라. 파는 사람 공급도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여론 만들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기사에서는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짚어주질 않는다. 그래서 보면 어때요? 왜 매도인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느냐? 자, 7월 하반기, 8월 초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매물이 감소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물이 줄었다. 매물 감소불은 정책들이다. 이런 식으로 보셨지만 매물이 7월부터 슬금슬금 감소하고 있다. 그만큼 이제 매도인이 안 파는 심리가 벌어진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감소했냐? 자, 봤을 때 한 6만 4천 개에서 6만 1천 개 정도 조금 감소했죠.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 요만큼 감소한 거는 막 퍼센테이지까지 써가면서 엄청나게 지금 감소하고 있는 것처럼 기사를 계속 내고 있는데, 이렇게 올라갈 때는 생각만큼 기사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더라. 그냥 매물 증가하고 있다. 얼마나 증가하는지도 모르고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떨어질 때는 막 퍼센테이지까지 딱딱 적어가면서 지금 엄청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래프 뽑으면 어때요? 이렇게 늘었다가 요만큼 줄었죠. 이렇게 늘었다가 요만큼 줄었어요. 지금 엄청나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기에는 이렇게 올라간 추세만큼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여기까지는 안 떨어지고 한 요 정도만 빠진 거죠. 즉 뭐예요? 매도인들이 지금 막 안 팔고 싶다, 안 팔겠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는 거죠. 뭐 전세 월세는 말할 것도 없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공급은 굉장히 과잉되어 있는데 그걸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늘어난 거에 비하면 세 발의 피인데. 감소한 이유 중에 가장 큰 건 상생 임대인이다. 실거주 안 해도 양도세를 면제해준다. 자, 그래서 상생 임대주택 개편한 내용, 현행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 5% 내 인상 똑같죠? 그런데 주택 요건에 대해서 이런 요건들이 있었죠. 1가구 1주택자가 기준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임대를 놨을 경우. 그런데 지금 그것도 없다. 즉 다주택자도 해주겠다. 상생 임대인. 그래서 임대 개시 시점에서 다주택자인 경우, 다주택자를 다 상생 임대인을 주느냐? 그게 아니죠. 예를 들어 3주택자다. 그랬을 때 요거 했을 때 원래 임대 개시 시점에서 1가구 1주택이어야 되는데 나중에 1가구 1주택이 되더라도 상생 임대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때요? 거주기간 1년 인정. 거주기간 1년 인정은 결국 들어가서 1년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그런데요,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해준다. 자, 정말 쓰레기 같은 정책 중에 하나가요, 양도세 비과세가 왜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죠. 양도세 비과세는 왜 있을까요? 근로소득세는 소득세로 내죠. 자, 양도세도 똑같이 양도소득세예요. 그런데 말씀드리지만 요거는 근로소득이고 요거는 불로소득이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런데 얘는 면제 안 해주는데 얘는 왜 면제를 해주냐? 요 경우도 굉장히 그냥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경우, 막 연 1200만 원 이하, 이번에 개편해가지고 연 1400만 원 이하, 이런 경우 뭐 근로소득세도 면제해 준다고는 하는데 그거는 뭐 너무 적게 벌어서 그런 거고,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왜 면제를 해주느냐, 요 부분을 잘 생각해 보셨을 때, 자, 6억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얘가 9억까지 올랐어요. 그러면요, 얘가 이렇게 9억까지 오르는 동안에 집주인이 한 건 뭐 있어요? 그냥 집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요 3억에 대해서
소득을 내야 된다. 소득세를. 요 가격이 올라간 이유. 자, GTX 지역 가격 올랐대요. GTX는 누가 만들어줘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돈 모아가지고 우리 지역을 잘 발전시키고자 GTX를 개통하고 우리가 관리하고 하겠습니다. 이거 아니죠. 나라에서 만들어주는데 그 혜택을 거기에 그냥 집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보는 거다. 그래서 이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된다. 당연히 그것도 더 많이 내야 되죠. 그래서 다주택자 중과세가 중요한 건데,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한 이유도요, 근로세랑 똑같이 취급하겠다는 거예요. 가지고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올라서 엄청 비싸게 팔아먹어도 그냥 노동해서 돈 번 거랑 똑같이 취급을 해주겠다. 그런데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자, 6억짜리 집을 사는데 이 사람이 1주택 실수요예요. 여기가 이제 9억대로 이사를 가는데요. 9억으로 올랐어요? 근데 나는 엄청나게 잘 살고 싶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비슷한 수준의 동네인데 애들 학업 때문에 혹은 직장의 이전 때문에 비슷한 수준의 한 9억대로 아파트로 이사를 가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 9억으로 3억 올랐다고 해가지고 양도세를 한 1억 정도를 내버려요. 그러면은 9억짜리 집을 못 가고 삶의 질을 떨어뜨려 가면서 8억대의 집을 가야 된다. 이런 1주택 실수요들이 이사를 가기 굉장히 꺼려지고, 이사만 갔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세금을 내야 되는 불합리가 일어나죠. 그래서 하는 일이 뭐예요? 그래서 결정된 게 양도세 비과세고요.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뭐예요? 예전에 3년 보유, 2년 거주였는데 이게 MB정부랑 박근혜 정부 때 없애버렸죠. 왜? 양도세는 진짜 거주해가지고 그 실수요들을 위한 건데 본질적인 부분 빼버리고 완화해주겠다 해가지고 거주 빼버리고 2년 보유로 바꿔버렸다. 이거를 다시 문재인 정부에서 2년 거주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거주하는 실수요들의 본 취지에 맞게 들어가는 건데, 살지도 않은 집인데 집 가지고 무주택 갭투기로 장난질 하도록 만드는 정책을 내버린 거다. 그 이유는 뭐예요? 수요가 없으니까. 자, 부동산 시장 끝물을 가장 많이 낚이는 사람들은요, 진짜 다주택자를 옛날부터 막 그 부동산 고수들 이런 사람들 안 낚이죠. 특히 무주택자들이 끝물에 많이 낚이죠. 공포 수요들 확 들어오면서 그들에게 무주택 갭투기의 기회도 아직 남아있다, 이런 형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 양도세 1년이라는 거주기간이 있으면요, 전세를 돌려줄 만한 돈이 나한테 있어야 되는데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무주택 갭투기를 양산하겠다, 이런 정책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상생 임대인을 하든 아니면 무주택 갭투기를 하든 다주택 갭투기를 하든 갭투기의 핵심은 내가 오래 가지고 있어도 돈이 얼마 안 든다, 보유하는데, 혹은 양도세를 조금 낸다, 이게 아니에요. 핵심은 뭐예요? 요걸 샀을 때 내가 산 가격보다 비싸게 팔아서 차익을 남길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집값이 떨어지는 추세예요. 그러면은 하루라도 빨리 팔아서 적절한 가격에 손절을 해서 조금이라도 손해를 줄이는 게 좋겠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 왜 매물을 걷어들이느냐? 나는 상생 임대인이 아니었으니까, 착한 임대인이 아니었으니까, 나쁜 임대인이고, 임대인 5% 상한이 있는데 그걸 잘 지키신 사람들 말고 나는 그거보다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실거주 안 하는데도 실거주 들어간다고 해서 세입자 쫓아내고 새로운 임차인 받아가지고 10% 20%씩 늘렸다. 그러니까 나는 그 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아요.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팔 때 양도세 비과세가 안 돼요.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한 1억 낸다고 해봅시다. 한 3억 올라서 1억 낸다고 쳐봅시다. 그랬을 때 요 집값이 나중에 2년 뒤에 한 5천 떨어져서 2억 5천밖에 수익이 남지 않더라도 3억 수익 남아서 1억 세금 내는 것보다 2억 5천 그냥 순수 내수익으로 갖고 가는 게 좋겠다 싶으면은 버티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이다. 왜냐면 집값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안 하니까.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상생 2년 뒤에 더 떨어질 텐데 라고 생각하고, 양도세 내는 것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매물 내놓겠죠. 그런데 무주택 갭투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 전부터 부동산 투기를 많이 해온 사람들은 무주택이 아니라 이미 다주택이에요. 그러니까 무주택 갭투기는 언제 많이 들어왔어요? 20년, 21년 끝물에. 그런 사람들이 집값이 떨어지는 걸 못 보고 들어온 거죠. 고점에 들어왔죠. 그러니까 떨어져봤자 맨날 그 전문가들 나와가지고 하락 아니고 조정이다, 이런 말에 속아서 아 그래 떨어져 봐야 얼마나 떨어지겠어, 금방 다시 오르겠지, 그때 나는 양도세 비과세 받으면 훨씬 더 이득일 텐데, 그러니까 매물 집어넣는 거다. 거기에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 종부세 부담도 줄여주니까 다주택자 중에서도 진짜로 거의 무갭투기 혹은 이런 형식으로 특히 2030에서 많이 산 경우 있었죠. 그런 사람들이 매물 줄이는 거라. 이 정도 뿐이다. 그러면서 뭐하고 있어요? 이렇게 대기업들, 부자들, 돈 많은 사람들 60조 감세해주면서 뭐하고 있어요? 공적 지원을 축소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경제를 잡으려면요, 부동산 가격 낮춰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정상화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양극화 막아야 되고, 할 것 되게 많은데 부자 감세해주고 공적 지원 축소하고 있다. 다 지금 뭐라 그랬어요? 저희가 이야기한 대로. 자, 증세 없는 복지는 이루어질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감세하면서 복지를 늘리는 경우는 절대 생길 수가 없다.
그러면요, 감세하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보이면서 안 보이는 데서 증세하거나 복지를 줄이거나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올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게 뭐예요? 공적 지원 축소 들어가고 저번에 이야기했듯이 부가가치세 올리고, 그래서 부자들 살리면서 그 피해들은 진짜 하층, 진짜 힘든 사람들에게 지원 축소하고 소비하는데 세금 많이 들어가게 하고, 그래서 간접세 높여가지고 혜택을 주고 있는 거다. 이거 전반적으로 뭐예요? 낙수 효과 아니고 이거야말로 빨대 효과죠. 다주택자들 불로소득 쭉쭉 올리고 있을 동안에요, 그거 세금 깎아주면서 부족한 세수를 지원받는 사람들이 하고 있고 서민들이 세금 더 내가지고 메꾸고 있는 거다. 그런데 지금 호가 낮춰도 안 팔리는 상황이에요. 매도인들이 매물을 집어넣고 있으면 급매물 사라지고 호가가 다시 올라간다는 기사가 떠야 되는데 그런 경우 없죠. 3억 내려도 안 팔린다. 아직도 매도 매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3억 내렸다는 것 자체가요, 매도 발길이 끊긴 게 아니에요. 매도는 팔고 싶어서 안 당이 났으니까 3억을 내렸는데 매수 발길이 끊긴 거지. 지금 GDP 대비 가계부채가 폭증했죠. 폭증하면서 어때요? 수요가 없고, 지금 이렇게 폭증하는 동안에 20년부터 22년까지 요때 가장 많이 이야기 나왔던 게 영끌, 벼락거지 이런 말들이었죠. 그만큼 이들이 많이 거래했고 또 2030 거래 비중이 높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기간 동안에 늘 이야기했던 건 뭐예요? 2030이 많이 샀다는 이유는요, 그만큼 2030들이 아파트를 매수했다면 파는 쪽은 4050, 60 이런 쪽에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 팔았죠. 그렇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그들에게 먼저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팔아치우고 빠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2030이 돈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 중에 대부분은 뭐예요? 증여. 그 다음에 2030인데 증여가 아닌 경우인데도 집을 어느 정도 부모님 도움 받아서 집을 사는 경우가 있죠. 부모님도 무주택자야. 근데 부모님은 부동산 시장 경제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런데 2030 애가 나는 많이 배웠는데 집값은 절대 떨어질 수가 없다. 엄마 아빠 돈 좀 보태주세요 해가지고 부모 노후 자금까지 끌어다가 내가 돈 벌면은 그만큼 다시 돌려드릴게 하고서 끌어다가 샀는데 묶인 거죠. 그러면서 늘어난 게 이 GDP 대비 가계부채예요. 부모 돈까지 손댈 정도고, 혹은 뭐예요? 열심히 본인이 모았더라도 대출 안 받고 어떻게 사요? 그래서 DSR이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작년 말 기준 47.6%. 이게 뜻하는 바가 뭐냐? DSR, 즉 뭐예요? 살 여력이 되는 사람들. 자, 47.6%면요 진짜 영끌한 거예요. 내가 지금 생활비 빼고 다 저기 집값에 때려 넣고 있는 중인데 살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샀다. 그럼 살 여력이 없는 사람들은요 지금도 못 산다. 심리는 똑같아요. 2030들 아직도 오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다. 조금만 떨어졌다 금방 다시 오르겠지. 2019년에도 그랬고, 집값은 절대 안 떨어져. 떨어지다가 다시 오르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못 사는 거예요. 탄력력이 있는 호구들은 이미 샀고. 그러니까 앞으로 매수자가 생길 수가 있어요. 핵심은 매수자예요. 아무리 종부세를 완화해주고 착한 임대인을 완화해준다고 해서 매물을 집어넣는다고 해봅시다. 집어넣어서 그래 그러면 매물도 줄고 있고 급매물도 없어지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빨리 사야지, 이런 생각이 통했던 게 20년, 21년이에요. 왜냐면 못 사던 사람들이 살 수 있게 됐으니까, 금리가 떨어지면서. 그런데 지금은 그래 매물 안 집어넣고 우리가 계속 버티면은 이들이 쫄려가지고 사겠지? 그래서 쫄려서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아무리 쫄려도 살 수가 없어. 그러면 결국엔 못 파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누가 손해일까요? 사야 될 사람들은 질빚을 안 찌게 되니까 버틸 여력은 더 생기고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죠. 뭐 월세 좀 더 나간다 이 정도지만, 팔려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월세 조금 더 나가는 것도 월세 대란도 개소리고 그냥 평소 나가던 대로 유지비 나가는 정도일 텐데, 팔려는 사람들은 버티고 있으면 버티고 있을수록 계속 손해가 누적이 된다. 거기다가 이제 집값 올릴 땐 다 같이 담합하지만요, 빠져나갈 때는 각자 도생입니다. 다 해가지고 우리 아파트의 가치는 옆에 아파트 가치보다 낮지 않습니다. 다 같이 2억씩 올려서 우리 집값 호가 올려서 내놓읍시다. 이렇게 앞에서 조장하던 인간들이 제일 빨리 팔고 도망간다. 그래서 지금 10년 전 수준으로 위축됐다고 하는데요, 이거 거짓입니다. 10년 전 수준이 아니라 10년 전 수준 이상으로 위축됐다. 왜 그렇게 보냐면요, 2013년이랑 지금 거래 가격이 더 많은데요. 잘 생각해보세요. 이때 5억 하던 집이 지금 10억 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거래 수준은 오히려 반토막이라고 보는 거죠. 10년 전에 지금 유동성 엄청나게 증가해서 뭐 화폐 가치 하락으로 집값은 올라간다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거품이 많이 쌓였는데. 결론 뭐예요? 매도인들 안 판다. 누구요? 극히 일부. 혜택 보기 위해서. 정책 혜택 보기 위해서 조금 줄었을 뿐인데 나머지 대부분은 여전히 팔고 싶어 안달이다. 그런데 안 팔리는 이유는 매수자의 여력 때문이다. 매수자 여력이 지금 절대 불가하다. 진짜로 정부에서
금리를 다시 제로금리로 내린다든가 혹은 DSR을 갑자기 폐지한다든가 이런 나라 말아먹을 미친 정책만 하지 않는다면은 앞으로 거래 침체가 계속 이어지든가 아니면 거래량이 늘어나는데 가격이 떨어지면서 여력이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가격 하락이 심화되든가 요 두 가지밖에 남지 않았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